산리오의 캐릭터는 너무나 유명하죠. 헬로키티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산리오의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무려 100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어요. 중국의 캐릭터인 라부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131cm짜리 라부부 인형 요거 하나가 2억 원에 낙찰이 됐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흥행이 되고 있고요. 삼프로TV와 코트라가 함께하는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시간입니다. 코트라에서는 131개의 전세계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무역관에서 매일매일 생생한 현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게 트럼프 관련한 얘기들도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한 얘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공공기관인 만큼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중국 시장에서 불고 있는 IP 열풍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항저우 무역관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중국 음료업계의 IP 콜라보 마케팅이 활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들이 있고 낯선 중국어들이 있죠. 위글위글이라는 우리나라 IP가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루피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음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IP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제조업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중국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귀엽고 예쁘고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MZ 세대들도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이제 가성비 소비를 하는데 내가 나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릴 익숙한 캐릭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루피 다들 아시죠? 뽀롱뽀롱뽀로로에 나오는 이 친구입니다. 이 루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엽고 착합니다. 굉장히 친구들을 많이 챙기고 굉장히 상냥하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굉장히 좀 수줍은 캐릭터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피에 대해서 뭔가 좀 잔망스럽고 뭔가 이제 속에 꿍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삐뚤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잔망 루피라는 캐릭터를 어떤 시청자들 아니면 사용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오히려 그 IP를 취득을 해서 잔망 루피라는 캐릭터들을 많이 좀 바이럴들을 하고 있는데요. 잔망 루피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대박이 났답니다. 대박이 났는데 어떤 트렌드에 올라탔냐면은 반미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중국의 신조어인데 딱 출근을 딱 하고 났는데 뭔가 출근을 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반미라고 합니다. 출근을 뜻하는 상반과 맛을 의미하는 웨이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반미, 우리나라 한자로 보면 반미라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출근을 했는데 막 위에 상사는 갈구고 막 그러니까 벌써 퇴근하고 싶다. 이런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루피라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사실은 속마음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왜 오늘도 관두지 않고 나는 출근을 하였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 루피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긴 글자가 좀 잘렸는데 시간은 금이란다 라고 어르신이 얘기하면 그럼 금으로 줘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시면은 귀엽죠? 신용카드에다가 충전기를 꽂아놓은 겁니다. 충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직장인들은 한 번씩 느껴봤을 그 감성을 이 루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잔망 루피, 중국에서는 반미의 상징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루피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중국의 밀크티 업체인 헤이티가 이 잔망 루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컵도 꾸미고 슬리브도 꾸미고 이렇게 뭐 돈을 좀 더 내면은 여기 마그넷도 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한 4천여 곳 정도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고요. 블루베리 음료수를 한 잔을 사면 3,800원, 두 잔을 사면은 7,600원인데 7,600원짜리 두 컵 세트를 사게 되면은 랜덤으로 마그넷 세트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소비를 하긴 좀 어렵지만 음료 두 잔 정도는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여운 루피의 캐릭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 잔망 루피의 마그넷을 사기 위해서 이 음료를 사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밀크티 브랜드인 리리차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 이벤트를 했는데 하루에 무려
6만 5천 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500개의 펜던트를 만들었는데 한정판이라 거의 반나절 만에 다 동인하는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미니소하고 협업을 해서 인형, 펜던트, 백팩 등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의 음료업계에서는 IP와 협업을 해서 115개의 협업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인 위글위글도 있습니다. 위글위글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상하이에서 위글위글이 팝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감성들이 담겨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2019년에 중국에 진출을 했고 2024년 상하이 그리고 청두에 공식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위글위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중국의 최대 커피 브랜드 업체죠. 루이싱 커피와 협업을 해서 IP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몰티즈 아시나요? 마티즈, 우리나라 강아지 마티즈 같은 요 귀여운 캐릭터인데요. 5959라는 59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의 어떤 캐릭터고 이 몰티즈 같은 경우는 59가 키우는 강아지 캐릭터인데 이 몰티즈 같은 경우에도 루이싱 커피하고 협업을 해서 중국의 전국적으로 판매 흥행을 기록하면서 중국 음료업계에 한국계 IP와 협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몰티즈 같은 경우는 루이싱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체링, 그린파티, 리틀온다인, 오레오 등 대형 브랜드하고 협업을 이어가면서 타오바오에서 베스트 IP 1위를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음료 쪽에서 IP 협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사실 IP 소비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니까 보시면은 그 46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고 25세 미만으로 했을 때 거의 70% 넘는 소비자들의 젊은 연령대가 IP를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가 그냥 구매력이 굉장히 높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즉석음료 쪽이라는 거죠. 즉석음료 쪽에서 IP 협업이 43%가 이루어졌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도 MZ세대가 소비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28%가 패스트푸드에서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IP 협업을 할 때마다 대박이 나긴 했는데 우리나라 IP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1분기에 중국 IP 콜라보 건이 11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국은 4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일본이 20건, 미국이 12건인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한 IP들의 어떤 순위를 보더라도 일본의 포켓몬스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일본의 산리오, 헬로키티. 이건 우리도 다 아는 브랜드죠. 이 헬로키티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곰돌이푸, 그리고 미키마우스, 스타워즈, 그리고 원펀맨, 그리고 디즈니 공주 이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IP들은 좀 익숙한 것들이 좀 더 흥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IP들이 중국의 어떤 감성에 잘 맞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틈새 시장이고 글로벌 IP들이 오히려 좀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IP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도 그런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IP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에서 IP 사업을 하다가 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트라 항저우 무역관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면 창작물에 대한 유효성이 법적으로 추정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 보류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기업의 상표 선전 방지를 위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IP 관련한 사업을 할 때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챙겨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어떤 IP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산리오, 헬로키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상하이 무역관에서 작성한 헬로키티에서 멀티 IP로 중국에서 산리오 열풍 비결은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의 수익이 7억 6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45%나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억 6천만 위안 중에 IP 라이센싱이 4억 3천만 위안,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를 했고요. 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위안으로 27%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산리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잘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 볼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워낙 잘 나가는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과 노력이 없이는 그렇게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산리오 같은 경우는 2024년 회계보고서를 보니까 2에서 4분기까지 해외 사업 매출이 443억 9천만 엔으로 전년 대비해서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는 생각보다 미미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 내수 시장 매출이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리오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전체 시장 매출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건데 그거는 산리오가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중국 시장에서 늘어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체 해외 사업 시장의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을 때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산리오가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공고한 파트너십입니다. 알리바바의 그 자회사 중에 그 알리위라는 IP 운영 상업화 전문 플랫폼이 있거든요. 직접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뚫기보다는 중국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리위를 통해서 산리오가 이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무려 200개나 되는 브랜드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3만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산리오가 완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판다 그러면 이 굉장히 진출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알리위, 알리바바의 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중국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컵도 만들고 의류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리오 하면 가장 떠오르는 IP는 아무래도 헬로키티겠죠. 헬로키티가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2024년에 39회 산리오 캐릭터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 지역의 상위 5개를 뽑아보니까 헬로키티는 5위밖에 안 돼요. 오히려 1위는 시나모롤이고 폼폼프린, 포차코, 쿠루미가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차지하는 게 헬로키티의 어떤 원툴로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때는 유일하게 헬로키티만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헬로키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했었는데요. 사실 산리오 같은 경우에 캐릭터 다변화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췄었고 멀티 캐릭터 전략을 하다 보니까 헬로키티가 순위가 낮아지긴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헬로키티의 매출이 줄어들기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순위가 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멀티 IP 다변화 전략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산리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5년간 헬로키티, 쿠로미, 시나모롤 같은 26개 캐릭터의 라이센스를 중국 본토 상용화 권한을 알리위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중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됐었던 거고요. 알리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개의 IP와 한 만여 개의 브랜드하고 협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리오가 진출을 했을 때 2024년 3분기까지 113억 2,800만 엔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고 그에 반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비용, 그러니까 영업 비용 같은 경우가 10% 밑으로 굉장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리위와 산리오는 공동 브랜딩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제 마케팅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축제 마케팅이 뭐냐면은 단순히 제품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제, 산리오 하이파이버 축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공간 전체를 산리오로 꾸밈으로써 그 캐릭터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적인 어떤 경험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티모라고 슈퍼 브랜드 데이를 열었을 때도 30개 이상의 산리오 라이센스 브랜드가 참여를 했었고 이 산리오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 수만 800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산리오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창립자인 스지 신타로가 그 손자인 츠지 도무코니에게 어떤 CEO 자리를 물려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1988년생이라 31살밖에 안 먹은 CEO였었어요. 헬로키티가 74년생인데 CEO 연령이 88년생이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했었고 그 보수적인 일본의 어떤 상장회사 중에 최연소 CEO였습니다. 사실 산리오의 해외 진출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려서 산리오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들 학교에서 쓰는 그 젓가락을 제가 사려고 해봤는데 한국에는 파는 데가 없어서 일본에서 직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전 세계로 캐릭터를 팔았을 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1928년생 창업자가 2020년까지 경영을 함으로써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해외로 유통을 한다거나 라이센싱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죠. 산리오의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무려 100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어요. 아까 31살 CEO가 어떤 그 선임이 되고 그 CEO를 중심으로 해외 IP 전략, 해외 진출 전략을 함으로써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산리오의 캐릭터는 너무나 유명하죠. 헬로키티라든지 뭐 시나모롤이라든지 마이멜로디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다고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IP 사업을 하고 해외 협업 파트너십을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IP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에 IP를 공급을 하고 거기 라이센스를 하고 거기 해외 진출을 할 때 오히려 이런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산리오는 CEO가 바뀐 이후에 이런 식으로 크록스하고 협업을 하기도 하고 나이키하고 협업을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야구단이죠. LA 다저스하고도 이렇게 IP 협력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품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이렇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산리오의 어떤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들, 옛날 캐릭터들은 워낙 익숙하실 텐데요. 구데타마라는 캐릭터,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캐릭터는 저도 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구데타마 이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되게 의욕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계란 후라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계란인데 뭐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얘를 튀기든지 삶든지 아이고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재채기가 나오는 거 제가 재채기하기도 귀찮아. 약간 요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조차도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게 뭐 모기를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리듬 게임 같은 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정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란이 굉장히 영양소가 다양한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식품으로서의 어떤 단단한 내공을 가지면서도 특유의 뭔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그레시브 레츠코라는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귀여워 보이지만 평범한 직장 여성들에 대한 캐릭터를 보여주지만 회사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때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요즘 MZ세대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IP 시장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헬로키티도 스캔들을 겪기도 했어요. 아니 헬로키티에 무슨 스캔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헬로키티가 사실은 고양이가 아니었다. 엄청난 스캔들이 일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 나의 어릴 적 동심이 파괴되는 느낌이야 라는 것에서 이제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었는데요. 헬로키티는 사실 고양이가 아니라 8세, 8세의 런던 소녀 라는 사실을 산리오의 부사장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아니 고양이가 아니고 소녀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일본도 아니고 런던 소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떤 주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게 헬로키티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74년생이라 그랬잖아요. 74년의 어떤 일본의 어떤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런던이라는 곳에 대한 동경, 런던 소녀라는 것이 주는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헬로키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런던이라는 동경에서 나왔던 캐릭터, 선진국에서 만들어져서 개발도상국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IP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떤 이런 트렌드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항상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오히려 선진국으로 다시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
중국의 캐릭터인 라부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팜마트 효과에 팽창하는 중국 아트토이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하얼빈 무역관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라부부 열풍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처음 라부부 열풍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그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사가 이렇게 가방에다가 팜마트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어떤 이 인형들을 걸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팜마트의 인기 캐릭터 라부부를 들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사실 K-팝 가수죠. K-팝 가수가 중국의 IP를 흥행을 시켰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명동에도 매장을 냈었는데요. 매장을 내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막 줄을 서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팜마트 코리아에서 오프라인의 어떤 판매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오프라인 매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판매는 당분간 중단하게 됐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겨가지고 오프라인 판매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부부는 이 팜마트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I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31cm짜리 라부부 인형 요거 하나가 지금 뭐 108위안 그래가지고 124위안으로 약찰이 됐다. 그러면은 무려 2억 원이 넘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형 하나가 2억 원에 낙찰이 됐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흥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리셀가, 이거를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재판매를 하는 가격이 무려 159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초반 2월 달에만 하더라도 45만 원 정도 하던 것이 6월 달에는 130만 원, 그리고 159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라부부라는 인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아트토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능성 있는 제품이 아니라 귀엽고 소유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장난감이라 그러면 로봇가 변신을 한다거나 뭐 총을 쏜다거나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해 왔었는데 그냥 예쁘고 귀엽고 남한테 자랑하기 좋으니까 하는 이 아트토이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229억 위안에서 2024년에는 764억 위안으로 무려 연평균 35%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인 팜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1년 만에 565%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라부부 인형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상품 전략 중에 하나는 랜덤박스입니다. 랜덤박스로 물건을 사니까 그걸 뚜껑을 열었을 때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 구매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 라부부 매장에 가보면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딩 존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뭔가 이걸 추가적으로 더 사게 되는 마케팅 전략들도 숨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 계속 이걸 더 사야 되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브라인드 판매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의 충동 구매를 부추긴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잖아요. 때로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인민일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민일보에서 야, 이 브라인드 판매 방식은 아동의 충동 구매를 부추겨 라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기사가 쓰던 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이 라부부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신화테크놀로지라는 그 매체에서는 라부부, 팜마트의 성공 이유가 검은 신화 50처럼 중국의 트렌디한 IP 문화의 결과물이다 라고 좀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가 되질 않아요. 중국이 그동안 IP 사업을 했을 때 뭐 천랑이라든지 아니면 5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국스럽게 만들고 중국이 해외로 알리고 싶은 문화를 알렸을 때 중국 내에서 워낙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위는 높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안 먹혔었거든요. 근데 라부부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이게 중국 건가? 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의 라부부를 띄웠던 게 누구라 그랬죠? 우리 K-팝 스타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데이비드 베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서구권의 스타들을 통해서 이게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문화 콘텐츠가 확산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략만 가지고 접근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 물건을 그냥 내가 물건을 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사서 언박싱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바이럴하고 혹은 내가 물건을 사서 다른 라부부 캐릭터를 산 사람과 교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콘텐츠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인형 하나도 콘텐츠고 이 인형을 가지고 SNS에 올리는 것도 콘텐츠고 이 인형을 가지고 올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가 하나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라부부 같은 경우는 더 몬스터라는 세계관 속의 캐릭터로 독립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캐릭터별로 각자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관 안에서의 어떤 캐릭터들을 콘텐츠로 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이 소비자와 캐릭터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리오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캐릭터가 귀엽다, 예쁘다. 사실 라부부는 귀엽지도 않습니다. 이빨 삐쭉삐쭉 해가지고 별로 귀엽지도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데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라부부라는 캐릭터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SNS 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의 IP 전략을 짜가는 거, 팬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바이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리오 같은 경우도 그 산리오 자체가 워낙 유명한 그런 캐릭터들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그 전에 1928년생 창립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IP 플랫폼, 이거는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현지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그 현지 시장에서 잘 유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를 내가 뭐 컵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커피도 팔고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익숙하게 접근을 하고 이 익숙하게 접근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은 IP 산업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인 그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팜마트에는 라부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잔망 루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의 짱구, 포켓몬, 미국의 픽사,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인 뭐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팝토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IP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IP는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K컬처와 연계된 마케팅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한류 드라마라든지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K패션 같은 부분들, 뷰티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MZ세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IP가 나갈 수 있는 그 전 세계적인 영토는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접할 것인가, 해외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과 하나의 생태계로서 IP 생태계 그리고 팬덤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리오라는 똑같은 캐릭터가 있었지만 CEO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변했는지, 전 세계로 진출하는 국내의 어떤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IP와 관련된 코트라 보고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K-팝 데몬헌터, 캐데몬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K-팝이고 굉장히 한국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고 외국인 작가가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강점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K-팝, K-컬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나라 기업가들도 정말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K-팝의 성공, K-컬처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손안의 해외 시장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IP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K-컬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